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9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해한다. 둘째, 모금과 후원자 개발에 대해 이해한다.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업 주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가슴 뛰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로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후원자 개발인데요. 우리가 이전 학습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후원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띄어진 이미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붉은 빛과 푸른 빛의 선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무한대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지역 사회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예산을 나누어 주는 수동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남기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본을 이끌어내어서 스스로 자생력 있는, 자생할 수 있는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매우 역동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단순히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중개자, 즉 위대한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설계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면일 수 있죠. 자, 우리 주변에는 아직 연결되지 않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다양한 인적 자원과 세상을 바꾸고 싶은 자본, 다시 말해 물적 자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원동력을 우리 기관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로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지 그 설계의 핵심 비법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이 필요하죠.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대한 유기체 역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강력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인구 구조는 고령화되고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국가는 이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공의 재원과 인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공공의 재원만으로는 우리 동네의 구석구석 아픔을 모두 어루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동력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이 거대한 동력은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수업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심장이 바로 이 인적 자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우리 기관에 든든한 사람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자, 두 번째 심장은 바로 물적 자원입니다. 자, 좋은 뜻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자본, 즉 기부금과 후원금품을 이끌어내는 모금과 후원자 개발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심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내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심장인 자원봉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원봉사를 영어로 표기하면 volunteer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를 뿌리를 찾아가 보면 라틴어에 voluntas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voluntas라고 하는 말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혹은 억지로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남을 돕고 섬기는 헌신적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죠. 자,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의 본질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내 안의 떨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자원봉사가 참된 의미를 가지려면 8가지의 핵심 특성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자발성과 무보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참여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방식은 사실 이 자발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 시기의 자원봉사 활동 관련된 이 여러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 시기에 아동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들만 참여하거나 혹은 부모님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인기가 되어서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하는 연구 등을 근거로 해서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계몽을 위한 차원에서 의무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타인의 이익을 나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타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활동에서도 이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다음 공익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내 개인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한 다수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특성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동기와도 관련이 있겠죠. 자, 또한 이 개척성과 조직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전에는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정해준 일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즘 자원봉사자들은 동네 수문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뭐 버려지는 폐지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미술 치료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스스로 발굴해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척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관이나 시설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종의 단순한 어떤 봉사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서 직접, 새로운 영역으로서 자원봉사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체계적인 조직과 기관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파급력이 극대화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을 바로 조직성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는 점이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교육성이 되겠습니다. 자, 봉사자는 뭔가를 주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죠. 자,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합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봉사자가 우리 기관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성인데요. 자, 연말연시에 하루 와서 연탄을 나르거나 사진을 찍고 가는 일회성 행사도 의미는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꾸준한 활동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과 매주 혹은 격주로 만나면서 어르신과 라포를 형성하면서 이 봉사자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봉사자들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이겠죠. 자, 자원봉사 활동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클라이언트와 해당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즉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 센터나 사회복지기관, 시설, 그리고 단체 등이 있겠죠. 자, 자원봉사자는 단순히 A가 B를 돕는다라고 하는 일방향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자, 자원봉사를 하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예, 서비스를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사회,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자원봉사는 360도 전방위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본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깊은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죠. 자, 이를 통해서 또한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 측면은 어떨까요? 자, 인력 부족으로 헉헉대는 기관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거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 봉사자들이 나중에는 기관의 든든한 후원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는 기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적, 국가적 측면으로 시야를 한번 넓혀볼까요? 네, 공적 사회복지가 미처 닿지 못하는 틈새,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사각지대를 이러한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이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봉사라고 하는 매개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이 촉진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자원봉사의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한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자원봉사라고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청소를 한다든지, 조리를 한다든지, 목욕봉사와 같은 육체적인 노력봉사.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원조 활동이 주를 이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은 예비 사회복지사라든지 현직 의사라든지 변호사나 혹은 의상 디자이너들이라든지 가게 주인들,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의 직업적 특기를 살려서 돕는 일종의 기술봉사, 이른바 재능기부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가족 상담이라든지 이미용 등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또한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든지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인권 교육과 같은 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 활동도 훌륭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활동의 대상도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장기 입원 환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이재민 등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 활동의 대상도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심지어 헌혈을 하거나 입양이라든지 가정 위탁을 하는 삶의 중대한 결단까지도 자원봉사의 고귀한 형태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 및 범주는 매우 폭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허공에 흩날리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산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IT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모든 것들이 전산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매일 보게 될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자, 수업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25년 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246개소의 1365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예, 행정안전부가 소관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4년 말 기준으로 자원봉사 통계연보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14,002개소나 되는 VMS 인정관리센터가 촘촘히 퍼져 있습니다. 이 VMS라고 하는 것은 볼런티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대부분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 단체에서 이 V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성평등 가족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국 단위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봉사자가
1365와 VMS의 정보 연계를 동의만 한다면 24시간 내에 양쪽 시스템의 봉사 실적이 자동으로 공유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VMS에 입력된 자료값이 동의만 하시면 1365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1365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들이 VMS에 연계 동의만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 시스템에서 개개인의 봉사활동 실적들을 확인하고 관련된 확인서도 발급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대한적십자사와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자, 헌혈 1회를 하게 되면 봉사활동 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등 인센티브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인프라를 완벽히 이해하고 봉사자들의 실적을 누락 없이 관리해 줄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 시민이 큰 용기를 내어서 우리 기관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자, 이 첫 만남의 10분이 앞으로 10년의 관계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자를 응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 태도 등으로 이분들을 대해야 되는지 5가지 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대할 때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봉사자가 서툴더라도 이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분이거나, 노인분들이거나, 이분들을 만날 때, 이분들의 어떤 상황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우리가 학습한 바와 같이 비심판적 태도로 그들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봉사자를 대하거나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수평적 관계인데요. 자,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아랫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지역사회를 함께 바꾸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차림새입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스스로가 헝클어진 모습이라면 기관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단정한 복장은 전문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일례로 남성분들, 특히 군 복무를 마치고 오신 분들 가끔씩 전역한 이후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예비군 훈련만 가면 이 군복만 입게 되면 이상하게 자세나 이 마음가짐이 허투루지는 경우들이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과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내가 상대방을 대우하고 존중하는 의미다라고 하면 그에 적절한 차림새를 갖춰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대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봉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한 자원봉사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성별이라든지 연령 등을 고려해서 예의 바르고 공손한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인 활동 수칙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시설이나 기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발설하지 않도록 비밀보장 서약을 받고 또 그들이 해야 할 명확한 역할의 범위를 안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러 왔는데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내가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뭐 가령 노인 요양시설에 어르신 돌봄의 활동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수발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들을 보조해주는 역할까지는 어떻게 역할 범위를 설정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실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뒷전으로 나아가 있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어르신들의 수발에 대한 역할을 맡긴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한 철저한 안전 교육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에서는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상해보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심장, 가슴 뛰는 물적 자원의 영역인 모금과 후원자 개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금하면 아직도 길거리에서 남루한 복장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는가요? 자, 모금의 패러다임은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단순히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이 동정심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불쌍하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식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단계를 일종의 모금 단계에서는 begging level, 일종의 구글 단계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조직적으로 또 가가호호 방문에서 우리 우회 방문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 가가호호 방문에서 회비라든지 기부금을 거둬들이는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계를 수금 단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뭐 가령 뭐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원무과 입구에 보시면 작은 모금함 저금통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모금을 해두면 이용자들 여기다가 이용 후원금이라든지 돈은 동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두게 되면 이 모금함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정기적으로 돌면서 수금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수금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모금 패러다임은 이러한 구글과 수금 단계를 거쳐서 캠페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캠페인 단계는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대중들의 인식을 깨워서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의 모금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캠페인은 예를 들면 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캠페인 모금 활동도 가능하죠. 자, 이러한 모금 단계의 정점에는 마케팅 단계가 있는데요. 자, 현대의 모금 활동은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요구합니다. 자, 단순히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후원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후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람들의 욕구를 분석을 하고 또 기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 보상과 가치를 되돌려 줄 수 있는지, 즉 교환 가치 창출을 기획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기부자는 단순히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지기관의 미션에 투자하는 일종의 가치 투자자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투사하는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후원자에게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자, 당신이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후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참여 동기를 더 북돋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훌륭한 마케팅에는 훌륭한 목표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자,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모금을 하는데도 이 모금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어느 정도 모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올해 돈 많이 모읍시다 라고 하는 막연한 다짐은 사실 실패의 지름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표는 우리 수업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관역을 정확히 마치듯이 스마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S는 specific,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모금을 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위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을 10명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M은 measurable입니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얼마만큼 모금을 할 것이냐. 모금 많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바자회를 통해서 1천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겠다라고 하면 이 1천만 원의 달성 여부를 나중에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정기 후원자 50명을 신규로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달성 여부를 이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A는 attainable 혹은 achievable이라고 하는 달성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기관의 직원 수나 홍보 역량으로 정말 이 모금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R은 realistic, 현실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현재의 어떤 경제 불황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는 타당한 목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여러 지역사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면 과거에 비해서는 모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모금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T는 time bounded, time limited라고 하는 의미인데 시간 제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예를 들면 뭐 올해 11월 30일까지 명확한 마감 기한이 있어야 모금 캠페인의 긴장감과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요? 자, 다양한 도구가 든 무기 창고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는 호소 서신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이지만 여전히 강력하죠. 자, 여기에는 마케팅의 아이다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수많은 우편물 속에서 15초 이내에 시선을 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attention이라고 하는 A가 필요하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느냐, interest,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자, 돕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욕구를 자극해야 된다. desire라고 하는 이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이 기부 계좌로 송금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A는 ac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초 안에 우편물 속에 있는 여러 우편물 속에 있는 우리가 보낸 다이렉트 메일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편지 봉투를 개봉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정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또 그 내용 속에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 불러일으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좌로 송금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DM 발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아이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금을 위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행사나 바자회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먹고 보고 즐기고 하는 이 오감을 활용한 모금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역 사회에 입체감을 주고 기관을 장기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모금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벤트 모금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피와 땀, 다시 말하면 비용과 에너지가 과다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계획,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ARS 자동응답이라든지 아마 TV 방송을 통해서 할 때는 아마 이 ARS 자동응답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홈페이지 배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어, 땡땡톡이라든지 뭐 별그램이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와 같은 소셜 펀딩까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대중적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현대적인 무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CR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Cause Related Management라고 하는 공익 연계 마케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차량 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죠. 차량은 많이 생산해 뒀는데 이게 실제 내수가 그렇게 많이 돌지 않는 시기에 이런 차량들을 계속 재고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차량이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돌아다니는 이동하는 기업의 홍보 수단 역할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상당한 또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특정 상품을 팔 때마다 기업 이윤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들이 이 공익연계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예를 들면 신발 한 켤레를 사면은 제3세계에 또 한 켤레를 기부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익연계 마케팅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고 또 비영리 기관은 이 안정적인 모금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완벽한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다양한 모금 전략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 펀드레이즈, 일명 모금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자, 화면 속 맥가이버 칼을 보시면 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꺼내 쓰는 만능 열쇠 같죠. 자, 모금 담당자는 이 한 가지 역할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철학과 사명을 명확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해야 하는 때도 있고요. 자, 후원자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한 줄의 매혹적인 공문이라든지 DM을 써내려가는 카피라이터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관을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훌륭한 네트워크이자 철저한 분석으로 모금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획자. 자, 그리고 캠페인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간 관리를 해주는 든든한 관리자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해내야 합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상적인 역할 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모금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 전문 펀드레이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후원은 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후원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게 카운트에 작은 모금통에 잔돈을 넣는 가벼운 비정기 후원도 훌륭한 모금의 시작입니다. 자, 장애 아동을 위한 휠체어 지원 사업처럼 본인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를 콕 집어서 후원하는 프로그램 후원도 있고요. 기관의 투명성과 공신력에 깊이 감동해서 매월 꾸준히 자동 이체, 계좌 이체를 하는 정기 후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의 정점에는 결연 후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라든지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 등 특정 대상과 1대1로 매칭되는 이 방식은 후원자가 한 인간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강력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게 하는 최고의 후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피 같은 돈을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남을 위해서 꺼내놓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모금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맡게 되신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기부자의 마음속 심리 지도를 읽는 것입니다. 자,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연말정산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고, 기부하기 쉬운 플랫폼 같은 외부적이거나 환경적인 동기 때문이기도 하고 있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헌신적인 봉사자들의 땀방울에 감동을 한다거나, 혹은 나도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보전의 심리에서 우러나온 반사적 동기가 작동해서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더 깊은 내면에는 나는 이렇게 배부른데 저 아이는 굶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미안함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일종의 사회적 양심이라든지, 또 부모님에게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해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런 죄의식에서 어르신들에게 후원을 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 중년의 어떤 사람들. 자, 이렇게 죄의식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의명분과 같은 동기가, 내면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기부 활동의 동기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는 나눔을 통해서 인류애를 실천하고 스스로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자아실현의 욕구가 빛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가 알려주는 통찰, 일종의 인사이트는 명확하죠. 모든 기부자에게 똑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떤 심리적 욕구로 기부를 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욕구를 정확히 채워주는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마케팅 용어 중에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떠나지 못하게 단단히 묶어두는 것을 락인이라고 합니다. 자, 후원자 관리에도 이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자,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태도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비영리 조직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골든 룰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후원자의 욕구에서 출발하고 전체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후원자나 기부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명처럼 다뤄야 하고요. 자,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기부 동기가 무엇인지, 생일은 언제인지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번 달에 후원금을 납부를 하셨는지, 혹은 미납했는지, 기관의 소식지는 잘 받아보고 계신지 현황을 추적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연말에 획일적인 달력 하나, 기관의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하나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원자에게는 심도 있는 기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기관으로 초대한다거나, 혹은 어떤 후원자에게는 그들의 기부금이 만든 변화를 투명하게 알려주는 일종의 만족도 조사와 같은 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할 때 이 후원자는 여러분 기관의 든든한 영원한 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경기 상황이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꾸준히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비 사육사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적지인 지역사회복지 실현이라고 하는 종착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인 필러를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러 기둥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 헌신적이고 훈련된 인적 자원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그 선한 의지를 현실의 변화로 만들어내는 투명하고 전략적인 물적 자본인 바로 모금과 후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원봉사자가 기관의 투명성을 믿고 후원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후원자가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 두 요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통합적인 자원 개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공공복지의 한계를 거뜬히 뛰어넘어 진정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꽃을 피워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가서 이 두 심장을 뜨겁게 박동시키는 훌륭한 지역사회복지 생태계의 주역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주차 수업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자원봉사자 개발하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 활동의 파급 효과, 활동 영역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금 및 후원자 개발하기와 관련하여 모금 단계, 모금 목표, 모금 전략,
모금 전문가, 기부 동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 안내드립니다. 10주차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체계 가운데 지역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